여러분, 2024년 여름에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꿈의 물질은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없이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실험과 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만큼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는 실패했지만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예전부터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핵융합 발전 분야인데요. 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 핵융합 발전은 기존의 다른 발전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데요. 핵융합 발전은 사실상 연료가 고갈될 걱정 없이 무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도 많으며 폐기물 또한 생성되지 않는 발전 방식입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삼중수소는 지표면에 풍부한 원소인 리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과 지표면에서 필요한 연료를 얻으니까 연료 고갈 걱정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또 기존 원자력 발전과 달리 관리가 어려운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남지 않으며 화석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습니다. 기후변화 걱정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핵융합 발전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발전 방식은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신에너지의 신은 새롭다는 뜻의 신이죠. 즉, 새로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거나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화력발전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화력발전으로 이제까지 에너지를 잘 얻어왔는데 왜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력발전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죠.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등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 감안할 수 있다고 해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을 영원히 유지할 순 없습니다. 화석연료의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매장량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매장된 석유 중 약 50%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2.6%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석유 외의 다른 화석연료들도 모든 지역에 고르게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 매장량이 낮은 국가는 연료를 수입해서 써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심지어 연료의 누적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연료 구입에 소모되는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에너지에 속하는 것과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혹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것처럼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죠. 수소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에너지원이므로 연료에 고갈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가 산화되어 물이 되는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연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연료 전지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높고 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소 에너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석탄을 액체 혹은 기체화시켜 석유, 천연가스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죠. 왜 굳이 석탄을 액체나 기체로 만들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난방을 하고 물을 데우고 음식을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주로 천연가스입니다. 같은 화석연료라도 석탄과 천연가스는 형태가 너무 달라 석탄으로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어렵지만 석탄의 형태를 기체로 바꾼다면 대체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석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부터 조력, 파력, 지열 같은 것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우선 익숙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햇빛 아래 놓인 태양 전지 패널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된 거죠.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제주도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을 위해 설치된 거대한 날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 영상에서 발전 원리를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앞서 말한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는 환경오염 문제와 연료 고갈 염려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양빛이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바람이 약하거나 혹은 댐을 짓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우 날씨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일정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다른 재생에너지들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조력에너지입니다. 조력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은 달의 기조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며 발생합니다. 태양의 기조력도 작용하긴 하지만 달의 기조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낮이가 변하게 됩니다. 조력발전소에서는 바로 이 높이차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데요. 그림처럼 방조제를 쌓은 후 밀물때 바닷물을 받아들이거나 밀물때 가둬둔 바닷물을 썰물때 방류할 때 생기는 물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조력 에너지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달리 발전량을 예측하기도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같이 해수면의 높이차가 큰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발전소의 설치 비용도 비싼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력에너지입니다. 파력에너지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요. 파도의 상하 좌우의 운동에 생기는 공기의 흐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파력에너지는 조력에너지보다
더 낯설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파력 발전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파력발전소에서는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위아래로 진동함에 따라 발전소 안에 공기가 압축되는데요.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고 이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두 번째는 부유식 파력발전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체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파도가 칠 때 부유체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부유체 내부의 공기의 움직임이 변화하는데요. 이 공기의 흐름이 부유체 내부의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파력 에너지는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는데요. 조력 발전과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죠. 하지만 파도의 세기와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하고 파도를 직접 맞대야 하는 방식이라 발전소의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앞서 말한 조력과 파력 에너지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 뜨거워진 지하의 물과 수증기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들을 직접적으로 온수와 난방에 활용하는 것이죠. 아마 이미 몇몇 학생들은 온천을 떠올렸을 거예요. 맞아요. 온천도 지열을 이용한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에는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생명체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니란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들은 통합과학에서 원리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장단점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운영하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핵융합 발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핵융합 연구는 단점이 거의 없는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언젠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환경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하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과학에 담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